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희수님의 푸른 맞바 거울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푸른 맞바 거울휴가, 저자는 최희수,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출간일은 2020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방어 기제가 있는데 방어층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말은 프로이드가 처음 사용했지만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에 의해 부정, 투사, 억압과 같은 다양한 방어 기제가 알려졌다. 그 외의 방어 기제는 존 브래드쇼의 수치심의 치유 같은 책을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존 브래드쇼는 네, 저희 집에도 있는 책인데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네. 방어 기제는 자아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심리 의식 또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방어 기제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것, 즉 척이다. 네, 척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방어 기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대신한다. 예를 들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아이를 야단치고 매를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감정적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아이를 야단치고 매를 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답습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모르죠. 또한 야단 맞고 매를 맞았을 때 아이들이 받는 감정적 상처는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프다. 어른들은 가시에 찔리면 조금 따끔하게 아프더라도 가시를 빼내야 곪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맥락이 없다. 가시에 찔리면 아이는 그 자리에 붕대를 감는다. 그러면 안 아프다고 느껴진다. 이 붕대가 방어기제다. 가시에 찔릴 때마다 붕대를 감는다. 모든 것을 잘 방어했지만 결국에는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미라가 되고 만다. 방어 기제는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에는 유용하다. 어른이 되면 불편한 것이기에 빨리 버려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불편한데도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모르기에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산다. 어릴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어 기제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싸울 때 귀를 막고 도망가서 살아남았다고 하자. 그래서 어린이 됐다면 갈등 상황에 들어가면 바로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갈등이 심해지면 아이 때 살아남았던 그 방식 그대로 상황에서 도망가 버린다. 가정을 설계한 두 기둥인 부모가 도망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네. 몸은 성장을 했지만 과거의 그 방어 기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성인이 된 거죠. 그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방어 기제가 또 행동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가 있다. 방어 기제는 갑옷을 벗어던져 가벼워지면 마음이 천국처럼 평온해진다는 의미다. 방어 기제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을수록 잘 드러나지 않고 영향력이 크다. 자, 첫 번째 방어층이에요. 오늘 이렇게 3개, 3단계의 방어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방어층, 부정, 억압, 투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방어기제 대표적인 것들이죠. 예. 제일 안쪽에 있는 제1방어층은 부정, 억압, 투사 같은 심리학에서 많이 알려진 방어기제다. 이런 방어기제를 이론적인 용어로 배우더라도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자신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른다. 부정은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안 일어났다고 믿는 것이다. 꿩이 매에게 쫓길 때 대가리만 볏짚 속에 푹 박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믿는 것과 같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됐다는 것을 부정한다. 자신은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루 정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자 봐라, 나도 의지를 발휘하면 이렇게 안 마실 수 있어. 그리고는 오늘은 울적해서 마시고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마신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364일을 마신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 네, 부정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상태죠. 예. 또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네,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정.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자각, 인정, 수용.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것을 놓아버리고 치유하고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부정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때리고 야단친다는 것이다.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는 방법을 몰라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상처를 줄 리는 없다고 부정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되라고 때린 것이고 자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뭔가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자신을 벌주게 된다. 죄책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부모한테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부모에 대해서 그 맞은 상처, 그런 것들을 좀 미세하게 또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깊게 이렇게 좀 무의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요, 성장기 때 누나한테 맞았던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누나도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매질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억압된 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나에 대한 미움보다도 그 맞을 당시에도 내가 잘못했구나, 맞아야 되는구나, 되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나에 대한 억하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이 현재 내 감정 상태,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부정이었고요. 이제 일방어층에서 부정, 억압, 투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억압입니다. 네. 억압은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을 무의식에 밀어 넣는 것이다. 감정을 이제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거죠. 무의식에 넣었기에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화를 내면 버리겠다고 위협하면 아이는 화를 내므로써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화를 무의식에 쌓아두면 분노가 된다. 여기서 이제 이분은 저자는 화와 분노를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분노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위장된 분노는 죄책감이 된다. 부모한테 화를 내면 나는 나쁜 아이, 내가 화를 냈을 때 나는 나쁜 사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효 사상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도 또 우리 어릴 때 좀 큰 영향을 미쳤죠.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효 사상은 좀 많이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부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잘못한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분노가 억압에 의해 눌리면 지하실에 갇혀 밖으로 나가려는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나갈 기회만 엿보게 된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압력밥솥이 되는 겁니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머릿속으로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화 안 내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 자녀가 자라서 엄마가 되어도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 화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네.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오는 힘은 강해진다. 물속에 공을 담그고 힘껏 누르면 부력에 의해 튀어오르는 힘이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어느 작은 것이 계기가 되어 가장 안전하고 보복당할 염려가 없는 아이나 배우자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게 된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전치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부모인 어른이 어떻게 하면은 예민하게 화를 내게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화를 잘 끄집어내 준다는 얘기죠. 예.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요, 완전히 그 아이는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이슈, 자신의 내면 아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보복당할 염려가 없는 그 약한 아이에게 쏟아 붓는 거죠. 이 에고라는 것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에고는요, 이 당위성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정당한 이유를 잘 만들어내요. 에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현재 행동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이유를 아주 잘 만들어내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 자신의 감정 상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를 억압하면 화만 억압된 것이 아니다. 기쁨도 함께 억압되어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울해진다. 나중에는 어떤 감정이든 느끼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겨진다.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는 건 얼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억압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고 표정이 없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너지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올라오면은 수치심을 느낄까봐 또 두렵게 됩니다. 2차적 감정이 또 발생하는 거죠. 투사는 세 번째 투사입니다. 지금 부정과 억압, 그리고 이제 투사 얘기가 나오고 있죠. 투사는 내 안에서 억압되어 분리된 것을 남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투사는 남 탓하는 것, 이것이 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분노가 억압되어 있어 더는 견디기 어려우면 자신의 분노를 던질 대상을 외부에서 찾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볼 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경우가 있다. 이 정의 중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면서 또한 특정 정치인을 두고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죠?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부모에게 분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대상을 바꾼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억압된 감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하고 공격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숭고하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하지만 분노는 분노일 뿐 정의로운 분노는 없다. 정의는 누구도 손해보는 것이 없는 공평함을 말한다. 공평함 없이
포장된 정의는 결국에는 망신을 당한다. 정의로 포장된 분노 아래에는 수치심이 감추어져 있고 포장이 벗겨지면 수치심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적어놨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리고 좀 치유할 감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노에 대한 이슈, 이 감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공격성을 대표하는 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적으로 만드는 감정 있죠? 죽고 싶도록 만드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치유를 했었는데 약간 창피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 이제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치심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었죠. 근데 굉장히 조금 고통스러운 직면이었습니다. 네, 이 감정과 동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죠. 도저히 그 감정 자체, 그 상태를 견디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다. 오히려 이 감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오히려 느끼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무기력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이 왔을 때는 이미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울증이 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기력 상태가 있어요. 무기력 상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내가 왜 무기력해져 있는지 조금 들여다보신다면 조금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단지 그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골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에 조금 그 낌새를 알아차리신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약간 좀 디프레스돼 있고 다운돼 있고 조금 침울해져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들여다본다면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어떠한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하신다면 금방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고, 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 경험상 볼 때는 또 봐야 돼요. 예, 뭐 우리가 막 그냥 뭐 그것을 회피하고 누구랑 막 수다 떨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도 하고 에너지를 뭐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볼 건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잔잔하게 남아서요, 계속 무의식 뒤편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면하고 정확하게 볼 때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없죠. 예,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자신만의 방법, 우리가 자신에게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모습. 예, 그렇게 전문가가 되다 보면은요, 조금 낌새가 보이면 그 패턴을 바로 인식합니다. 단박에 알아차리게 되죠. 첫 번째 방어층이 끝났어요. 두 번째는 역할입니다. 방어기제의 두 번째 층은 역할 방어다. 역기능 가정에서는 가정을 설계한 부모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고 경직되어 있기에 자동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 맡는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 또는 처한 환경에 따라 엮이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제 자매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자녀의 그 성격이나 어떠한 성향 자체가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막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또 다르게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환경 안에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 실망하고 갈등하는 관계라면 아이들 중에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다. 어떤 아이는 애교를 부리며 긴장을 완화해주는 마스코트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돌보고 부모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있는 듯 없는 듯 착하게 조용히 지내면서 잊힌 아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늘 문제를 일으켜 집안의 말썽꾸러기나 돈 잡아먹는 하마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말썽꾸러기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지만 그 역할을 맡은 사람 덕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부부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오면 아이 중 하나가 말썽을 부린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긴급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위기가 넘어간다. 부모의 내면의 긴장이 남아있으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저희 둘째가 딱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약간 좀 뭔가 틀어지거나 대화가 없거나 분위기가 조금 긴장된 상태로 가게 되면 꼭 저희 둘째가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둘째 때문에 아내와 제가 대화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둘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둘째가 딱 떠올랐는데 그 상황에서도 와이프랑 대화를 해서 이제 분위기가 계속 넘어갔었죠. 대화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굳어질 수 있겠구나. 성격의 일부처럼 굳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이제 고정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신경을 써야겠죠.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내 역할은 두 가지였다. 집안의 수치심을 줄이고 집안을 대표해서 남들에게 괜찮은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웅의 역할과 어릴 때부터 생계의 일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년 가장의 역할이었다. 우리 집 괜찮은 집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생계적인 부분도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난 어릴 때부터 집안의 영웅이었다.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정신을 놓고 논두렁에 처박혀 있곤 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동네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저기 어디에 처박혀 있다 라고 알려주면 손수레를 끌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곤 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창피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술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시비 걸고 주저하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오곤 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그런 아버지니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수치스러운 집안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집에 장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가난과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공부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길을 가는데 내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아저씨가 나를 불러세우고 물었다.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면서 정말 서울대 들어간 거 맞냐? 어릴 때부터 영웅의 역할을 맡았기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니 달려야 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달려야 했다. 쉬면 불안하기에 뭐라도 해야 했다. 시작하면 무엇이든 잘해냈지만 마음이 평온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기에 경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도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신문을 배달하고 다른 학교 운동의 날은 하드를 지구가 팔았다. 물고기, 뱀, 우렁이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아 학교 소풍을 가고 군 사격지항에서 총알을 주워다 팔아 국수와 밀가루를 사와서 가족이 끼니를 때웠다. 7, 8월에 땡볕에 고구마 줄기를 따다
시장에 가지고 가 팔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소녀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도와주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릴 때부터 소년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역할이 나는 아니다. 역할이 방어기제라는 것을 알고 영웅과 소년가장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은 나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상실의 과정이다. 이것이 나야 라고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렇죠?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모든 것을 자신이 영웅처럼 잘 대처하고 자신이 짊어지고 갔던 그 모습,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상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구나, 진짜 난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울고 분노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졌고 영웅과 소년가장의 역할을 자동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영웅과 소년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강박관념과 또 불안과 상처와 그렇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과정인 거죠. 예. 자, 마지막은 성격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방어층이 부정, 억압, 투사. 두 번째가 역할이었어요. 세 번째 성격입니다. 방어기제의 제일 바깥층은 성격 방어다. 성격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생활 양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나는 성격이 몹시 급한 사람이었다. 술만 마시면 게으르게 잠을 자니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이룬 것이 없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결과다. 회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따라오면 화가 났고 먼저 뛰어나가 행동했다. 밥도 무척 빨리 먹는다. 집안에 각자 따로 먹을 그릇이 없었기에 한 냄비에 음식을 담아놓고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 빨리 먹는 습관이 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해 어린 시절에 습관들여진 방어 기제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는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으나 어른이 된 후에는 여유롭고 편하게 사는 삶을 방해하는 한계가 됐다. 사람마다 발달시킨 성격 방어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가득 차 매사에 투덜거리고 불만스러워한다. 투덜거리는 성격은 무의식간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다가오지 못하도록 분노로 미리 방어하는 것이다. 다시 또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투덜거리는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분노로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의식 깊이 들어가 보면 외롭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해결되지 않은 강한 욕구가 있다. 밀어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너무나 외로워서 누군가를 함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반대로 또 있다라는 얘기죠. 예. 늘 울상인 얼굴에 앵앵거리며 의존적인 성격도 있다. 이런 사람의 무의식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내면 아이. 어릴 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기다리지 않고 도와주면서 자신은 좋은 부모라는 이미지를 가질 때 아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고 지질하고 의존적인 못난 일을 선택한다. 부모 행동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죠. 내 안에 많은 아픔과 억압된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그러한 것들이 얼음 조각 깨지듯이 떨어져 나가고 치유가 되고 놓아주고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내적 상태와 조금 친밀해지는 것, 우리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을 충분히 들여다본 사람은요, 겉사람을 활용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그러나 속사람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겉사람 자체가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속사람의 자신의 모습이 모르기 때문에, 속사람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겉사람, 즉 타인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 이미지 자체가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올라오면은 회피하고 억압하고 부정하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에 빠진다든지 온갖 다른 것들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좀 친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신의 속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네, 직면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네,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그것이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행동으로. 자신에 대한 무지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을 보살피려고 노력할 때 더군다나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신의 마음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남을 도우려 드는 오지랖 떠는 성격 뒤에는 부모와 연결 없이 혼자 있었던 외로움이 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집에 가면 누가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 손에 빨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남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남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찾고 기쁨으로 끝나면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돕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한다.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설거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아무도 설거지를 해주지 않더라고 불평한다.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내면하지 않으려고 분주하게 남을 도우면서 방어기지 안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돕는다는 그 모습도 자기 이슈인 거예요. 자기 안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충족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죠. 조건이 붙어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상처받고 다른 사람한테 그 원인을 돌리게 되는, 불평하게 되는, 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네. 방어기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면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것이기에 놓아버릴 때는 깊은 상실감이 따라온다. 친숙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을 수 있겠죠. 방어기제를 놓으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한다. 방어기제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늘 외로운 희생자이며 내가 늘 옳다는 단맛이 있다. 방어기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제한하고 늘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싫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작은 쾌감이 있다.
고통을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래도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이겼다라는 뒤집힌 쾌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신은 상처받고, 자기는 어릴 때 상처받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약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기가 유지하게 되면은요, 자기는 누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관심받는 상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자기는 도전하지 않아도 되고 독립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도 되고 보호받아도 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놓아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자신이 홀로 서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현재 있었던 이 익숙한 상태가 편한 겁니다. 놓아버리기가 싫은 거죠.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외부 탓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단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캇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한한 자유 속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방어 기제가 있으면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아닌 거지는 척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없는데 누구와 자신을 나누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겠는가. 방어 기제를 놓아버리면 생생한 현재의 삶이 창조된다. 그래서 삶이 활기 넘치고 늘 기쁘며 지금 여기서 모두와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두렵지만 그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마주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다 자신의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큰 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비춰주는 그 자신의 감정을 매 순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정서가 오히려 치유되고 그 건강해진 부모를 통해서 또 자녀 또한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수님의 푸른아빠 거울류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